대학을 졸업을 하자마자 같은 과 선배인 은철이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아직 은철이는 마땅한 직업이 없었다. 그는 국문과를 나와 글을 제법 잘 썼다. 그리고 수영이도 딱히 직장을 잡기가 어려워 아이들 과외를 하고 있었다. 현철이는 이제는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어 여러 군데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는 조금 멀어도 옆에 있는 큰 도시에 가서 직장을 구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동화책을 만드는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큰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작은 방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행복하였다. 매달 받는 월급이 있었고 수영이도 과외를 하면서 넉넉하진 않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아이도 하나 생기고 조금씩 주부 티가 나는 수영이었다. 그런데 은철이가 사업 욕심이 있어 출판사를 하나 내고 싶어 했다. 수영이한테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여기저기 자본을 끌어다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출판사를 하나 차린다고 하였다. 아는 분과 함께 동업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화책을 하나씩 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곧이어 IMF가 터졌다. 제일 먼저 문화생활비를 절약하는 사람들한테는 동화책은 제일 먼저 돈을 아끼는데 1순위였다. 출판사는 어려웠고 수영이도 과외가 조금씩 떨어졌다. 은철이는 돈이 빌려온 곳에서 자꾸 독촉이 왔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게 되고 어느 날은 한 번씩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게 되었다. 빚쟁이들이 독촉 전화를 하고 어려운 날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은철이는 점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갑자기 은철이가 우리 이제 시골로 들어가자. 이 집을 빚쟁이들한테 다 나누어서 주고 당분간 시골 부모님 댁에서 살자고 하였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 4살짜리 예진이를 데리고 홀로 사시는 시어머님 댁에 들어갔다. 은철이는 아는 형님 출판사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시골은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도 하였다. 빚쟁이들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것 같았다.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와 딸을 데리고 생활을 하는 게 정말 불편하였다. 남편도 없이 낯선 시골에 와서 마땅히 할 일도 없으면서 살림을 한다는 게 정말 불편하였다. 이웃도 한 집밖에 없고 젊은 사람도 없었다. 27살의 수영이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들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신경성 위장병도 생기고 귀가 자꾸 염증이 생겼다. 시골이라 병원 가기도 너무 힘들고 수영이는 자꾸 야위어만 갔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소식이 잘 없어서 그 고모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관심이 참 많이 있었다. 내가 제법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짝을 만나 잘 살기를 바랬었는데 요즘은 전화가 없어서 걱정을 하신다고 하셨다. 지낸다고 이야기했지만 고모는 이미 눈치를 채고 계셨다. 고모는 도시에서 미장원을 하고 계셨고 직원들도 여러 명이 있었다. 수영아, 너도 미용을 좀 배워보면 어떻겠니? 그러시면서 직원들이 쓰는 방이 하나 비었는데 거기에 와서 기술도 배우고 내가 하는 일도 좀 도와줄래? 하고 전화가 오셨다. 일단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당분간 고모 옆에 가서 일도 배우고 돈도 벌고 그러면 어떨까 하고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다. 시어머니도 시골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나는 현철이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잘 되지 않았다. 3일이 지나서 겨우 통화를 하고 고모 이야기를 하였다. 현철이도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4살 된 예진이를 데리고 고모가 있는 도시로 갔다. 예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는 그때부터 학원도 다니고 미용실에서 기술을 배웠다. 생각보다 손재주가 있었는지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다. 현철이는 이제 소식이 자주 없고 어머니 집에 가끔 다녀간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나는 기술을 잘 배워서 고모 밑에서 일을 하고 돈을 조금씩 받았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나는 그걸 계속 모았다. 그런데 어느 날 미장원으로 낯선 여자가 전화가 왔다. 김현철이라는 사람을 알죠? 그런데 누구세요? 하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당신 남편이 빚 얻어서 갚지 않아서 당신이라도 겨우 찾아낸 거야.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하면서 나한테 물어봤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김현철 씨한테 빚을 진 거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할 그런 상대는 아니에요 하면서 나는 도리어 화를 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당신 남편은 다른 여자랑 애를 낳고 살고 있는 거 알고 있거나 있어? 나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살고 있다고, 그것도 애까지 낳아서. 나는 믿어지가 않았다. 갑자기 가슴이 턱 막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았다. 나는 현철이에게 전화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 아들은 어쩌다 한 번씩 온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도 소식을 잘 모른다고.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일을 하지 않고 현철이가 있다는 도시에 가보기로 했다. 그 전에 살았던 집, 그리고 현철이의 형을 만나서 동생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 연락처는 있는지 통화는 되는지. 그 형은 나에게 동생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내가 전화받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였다.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다고, 아이도 있다고. 아마 형도 아는 눈치였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정확히 그렇다고 말을 하진 않았다. 내가 그 사람 지금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서류를 정리할 건지, 도대체 그 여자하고 어떻게 만난 건지, 이제는 나와 예진이는 이제 끝난 건지. 나는 만나서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 며칠이 지나고 형이 전화가 왔다. 동생이 너무 어려워 중국으로 도피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빚쟁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였다. 난 알 수가 없었다. 같이 사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다는데 책임감 없이 여기도 신경 안 쓰고 거기도 신경 안 쓰고.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정말 내가 혼자 살아야겠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 험한 세상에 우뚝 서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래서 형님에게 일단 만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면 이혼을 하자고 하였다. 겨우 연락이 되었다. 중국으로 갔다가 물건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물건들을 나누어 들고 오면 돈을 조금 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말 낯선 사람이었다. 초췌하고 불안해 보이고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워. 그 여자도 아이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돈을 빌려 쓰다가 갚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아는 술집을 도와주다가 가까워졌는데, 아이는 낳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더라고. 자기가 낳아서 혼자 키운다고. 그는 변명 같은 말을 늘어놓았다. 너무도 먼 이방인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 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예진이를 혼자서 잘 키워야지. 더 이상은 호적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싶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 이제 고모 그늘에서 독립을 해 이용실도 하나 차리고 낮에는 미용일을 하고 저녁에는 과외도 2팀 하였다. 나는 한 푼도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돈을 아꼈다. 딸아이 옷은 미용실에 근무하는 언니 딸아이 옷을 계속 물려받았다. 5년이 지났다. 어느 날 우리 집 창틀에 눈에 익은 시계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시계는 현철이 것이었다. 결혼할 때 내가 예물로 주었던 시계였다. 거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지만 언젠가 다시 꼭 돌아온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정말 실수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예진이한테 꼭 돌아오고 돈이 필요해.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다. 100만 원만 보내달라는 거였다. 편지를 받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수영이는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의 수영이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다시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이었다. 왜 자꾸 한숨 쉬어? 9살이 된 예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이제는 제법 눈치도 빨라진 딸아이 앞에서 수영이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예진아.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밤이 되면 수영이는 혼자 앉아서 그 편지를 다시 읽곤 했다. 언젠가 다시 꼭 돌아온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미용실에서 동료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수영아, 너 요즘 얼굴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어? 35살의 미란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영이는 고민 끝에 편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야, 정신 차려. 5년 동안 뭐 했는데 이제 와서 그딴 소리야? 40대 초반의 영숙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돈이 필요하면 왜 예진이 양육비는 안 보내고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100만 원이야? 맞아. 그 사람 중국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잖아. 다른 여자랑 애까지 낳아놓고. 언니들의 말이 맞았다. 수영이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흔들렸다. 그날 저녁 예진이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수영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했다. 예진아,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서 올 수 없어.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수영이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가 아빠보다 2배로 사랑해줄게. 괜찮지? 결단의 순간 며칠을 고민하던 수영이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편지지를 꺼내어 답장을 썼다. 현철 씨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5년 전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부터 저는 당신을 남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예진이를 위해 모은 돈입니다. 당신이 5년 동안 보내지 않은 양육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당신이 저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계는 돌려드립니다. 더 이상 간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다. 그날 미용실에 새로운 남자 손님이 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신사였다. 안녕하세요. 커트 부탁드립니다. 네. 안지. 수영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다. 거울로 보니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이 근처에서 일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근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니. 수영이는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갔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 딸도 초등학생인데요.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최근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이었다. 그 후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님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민수에게도 9살 된 아들이 있었다. 전 부인이 바람이나 집을 나간 것이었다. 그 후 상처를 씻기 위해 다른 곳으로 정근을 신청한 것이었다.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특히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반가웠다. 어느 날 엄마, 요즘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 왜 우는 횟수가 늘었어요. 전에는 혼자 있을 때 자주 한숨 쉬었는데 역시 예리했다. 수영이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수영씨, 괜찮으시다면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수영이는 잠시 망설였다. 5년 동안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마음에서 지워버렸던 그녀였다. 조금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민수는 전혀 재촉하지 않았다. 미용실 언니들은 수영이를 응원했다. 야, 좋은 사람 만났잖아. 놓치면 후회해. 맞아. 아이도 있으니까 아빠가 필요할 거야. 그 사람 진짜 괜찮아 보이더라. 예의도 바르고. 하지만 수영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한번 크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결국 수영이는 조심스럽게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첫 만남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정했다. 놀이공원에서 만난 민수의 아들 준호는 예진이와 비슷한 또래였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금세 친해졌다. 누나, 이거 같이 타요. 응, 좋아.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수영이와 민수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잘 어울리네요. 네, 다행이에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몇 개월 흐를 때였다. 어느 날 미용실에 현철이가 나타났다. 5년 만에 본 그는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도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수영아. 수영이는 그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밖에서 얘기하죠. 미용실 뒷문으로 나온 현철이는 무릎을 꿇었다. 수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5년 전에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 여자와는 헤어졌어. 아이도 다른 남자 아이였어. 수영이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다. 오히려 허탈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응,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예진이도 아빠가 필요할 거야. 예진이는 이미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요. 현철이는 계속해서 사정했지만 수영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현철씨, 저는 이제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어요. 현철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다른 사람이라고? 네, 저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는 분이에요. 예진이도 좋아해요. 당신이 저를 버렸을 때부터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정말 남남이에요. 현철이가 떠나간 후 수영이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씨,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그날 저녁 수영이는 민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현철이와의 만남,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한 과정까지.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시작해요. 수영씨. 집으로 돌아온 수영이는 예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민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예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민수 아저씨. 정말 친절하세요. 준호도 재미있고 우리 가족이 되면 어떨까? 정말요? 와, 드디어 아빠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수영이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1년 후 수영이와 민수는 결혼했다. 작은 식장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했다. 예진이는 이제 정말 아빠가 생겼다며 신나했고, 준호도 새 엄마와 누나가 생긴 것을 기뻐했다. 현철이는 그 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가끔 소식을 들으니 다른 곳에서 새로 출판사 일을 한다고 했다.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더욱 바빠졌지만 이전과는 다른 행복함을 느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다. 엄마, 행복해요? 어느 날 예진이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우리 모두 함께 있어서. 수영이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충분히 강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은 더욱 아름다웠다. 어떤 시작이든 늦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다.